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주에 학평 봤죠? 그죠?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1등급 컷이 뭐 언어 매체는 한 88점? 89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약간 몇 문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요 현대시 파트 부분을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지용의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정지용의 작품은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지용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작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지용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3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문인이고요. 선생님은 요거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지즘이라고 해서 물론 시가 우리의 어떤 감정, 그죠? 정서를 이미지로 드러내는 게 바로 시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미지, 심상을 아주 잘 사용한 그런 작가들을 우리가 이미지즘 작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작품들은 이런 이미지가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많고요. 요 장수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쓴 시가 있어요. 유리창이란 시. 유리창이란 시라든지 아니면 뭐 향수. 향수는 그 노래로도 유명한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뭐 요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그래서 요런 시들이 다 이 정지용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시들이고, 자, 학평에 나와 있던 이 장수산도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장수산이라는 시 제목이자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장수산이죠. 이 장수산이 저기 황해도에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식으로 선생님 조금 전체적인 시 설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장수산이라는 공간은 바로 이 시의 시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수산에 대한 묘사가 앞부분에 나와요. 굉장히 울창한 막 나무들이 빽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숲이고요. 산 짐승 여기 보면은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요런 표현 나오고요. 산 짐승 없어요.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고요.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 겨울입니다.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거기에 보름달이 탁 떠 있는 아주 고요한 절대적인 고요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장수산입니다. 그래서 장수산의 모습을 어떤 시각, 청각, 촉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장수산이랑 아주 어울리는 비슷한 이미지의 시적 대상이 나와요. 바로 우쩔중이라는 대상인데요. 이 우쩔중은 굉장히 탈속적인 인물, 그리고 6판을 했는데 6판을 다 지고도 웃으면서 허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달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산의 고요한 이미지와 이 우쩔중의 이미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부분에 화자의 내면이 나오거든요. 화자의 내면이 나오는데 시름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시름. 흔들린다라는 시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이 내적 고뇌로 인해서 이 막 내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시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수산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오 견디련다라고 하면서 장수산의 이런 절대 고요, 이 내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이 우쩔중의 그런 달관하는 모습, 탈속한 그런 모습,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자의 어떤 이런 내적 고뇌, 이런 내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극복 의지까지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장수산이라는 노래였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시를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법 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가 딱 나왔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산문시라는 겁니다. 그죠? 시가 쭉 보면은 시행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쭉 뭐 한 편의 그지 수필 소설 뭐 이런 것처럼 쭉 이어져요. 그죠? 산문시고요. 산문시 의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종결하지 않고 있는
시행을 종결하지 않고 쭉 이어 붙여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앞부분 읽어볼게요. 벌목 정정 이랬거니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하이 골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자,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아마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끊어 읽으셨으면 됩니다. 앞부분. 자, 벌목 나무를 베는 거죠. 나무를 베면 정정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쩡쩡하고 나는 큰 소리. 청각적 심상 드러나죠. 이런 표현법은 조금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나무를 베서 그 소리가 들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랬거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벌목하면은 정정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들릴 것 같다. 그 다음도 보시면은 아름들이 이렇게 한 아름이라고 하죠. 이 한 아름이나 되는 그런 큰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했어요. 베어지는 듯 하다. 베어짐직도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어진 건 아니지만 베어지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끝에 이 어미가 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뭐뭐함직도 하이. 뭐뭐 했거니 뭐 이런 식으로 어미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예스러운 말투예요. 예스러운 말투.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의고형 어미 뭐 요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고형 어미. 아무래도 이 정지용이라는 시가 약간 좀 예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동양적인 그런 어떤 색채가 잘 드러나는 그런 시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고형 어미, 예스러운 말투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짐 직도 한데 베어진 건 아니고요. 그럼 베어지면은 골짜기가 울어 메아리 소리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하고 돌아옴직도 한. 그 소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돌아온 직도한 아주 고요한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줄 읽었잖아요. 두 줄. 이런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바로 고요함을 오히려 이 산의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모모도 하이, 모모도 하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어미 반복. 어미 반복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뭐 이런 부분도 보면은 문장 구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뭐 대꾸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는 깊은 산입니다. 아주 깊은 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람쥐, 맷새, 산짐승이 없어요. 뭔가 돌아다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정적이죠. 그죠? 움직이는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굉장히 정적인 그런 깊은 산. 여기 나오네요. 그죠? 굉장히 고요한 산이에요. 고요한. 여기서 장수상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미지는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요하다. 그래서 깊은 산. 아주 이 나무가 빽빽이 있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그런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라고 했어요. 뼈를 저리울 만큼. 여기서 드러나는 심상은 뭐죠? 촉각이죠. 뼈를 저린다.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런 고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뼈를 저리우는 아주 고요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라고 했어요. 희구나라는 얘기예요. 눈과 밤이 보다란 얘기야. 다 조금 예스러운 그런 말들을 써서 그래요. 희구다라는 얘기입니다. 희구나. 영탄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죠? 왜 하얄까요? 선생님이 아까
겨울산이라고 했죠. 겨울산. 눈이 잔뜩 내렸어. 눈이 잔뜩 내려서 하얀 거야. 이 밤이 종이보다 하얗구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하얗다. 시각적인 심상도 드러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겨울 산에 숲이 아주 울창하고요. 아무것도 돌아다니지 않는 아주 정적인 상태에서 눈이 잔뜩 온 거야. 하얘. 종이보다 하얘. 자,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자,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여기서도 시각적인 심상 드러나죠. 이 하얌은 바로 이 달이죠. 달이 이 보름달이 가장 환하잖아요. 그죠? 이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이란 얘기는 지금 보름달이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름달이 떠서 아주 하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라고 했어요. 이 골짜기를 걷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골짜기를 걷게 하려금 이렇게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장수산에 대한 그죠? 묘사가 굉장히 잘 드러나죠. 시각, 촉각, 청각. 맞나요? 굉장히 울창한 숲이에요. 나무 하나 탁 쓰러지면은 쩌르렁 메아리 소리가 돌아올 것만 같은. 진짜 쓰러진 건 아니고 산짐승 돌아다니지 않지요? 굉장히 정적입니다. 겨울은 종이보다 하얗구나. 보름달도 하얗게 환하게 떠있는 그런 모습들 시각, 청각, 촉각을 이용해서 장수산의 고요함을 지금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자, 거기에 장수산과 잘 어울리는 시적 대상이라고 했죠? 우절중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저 산 위에 그 절이 있나 봐요. 이 중이 6판에 6번을 졌는데 허허허허 웃고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우절중의 이미지는요.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 또 중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주는 이미지. 여기서 6번 지고 웃고 올라갔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탈속적이고 모든 것에 이제 달관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선생님 최근에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청불이라서 디즈니 채널에서 하는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막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막 그런 군상들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우절중은 그렇지 않죠? 6번을 졌지만 허허허허 웃으면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탈속적이고 달관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조찰이 늙은 사나이. 바로 이 늙은 사나이가 바로 우절중이에요. 조찰이 앞에 그죠? 수식해주는 말을 보세요. 조찰이라는 얘기는 뭐 아담한, 뭐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이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라고 했어요. 줍는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이 부분 아마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우절중이 남긴 냄새를 줍고 싶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냄새가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어떤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발자취가 바로 이 냄새입니다. 냄새. 바로 이 우절중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인데 이거를 후각적으로 이미지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삶의 태도라는 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이 삶의 태도라는 것을 바로 후각적 심상으로 냄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냄새죠, 냄새. 그래서 이 냄새를 줍는다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내가 따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따르고 싶다, 지향하고 싶다, 쫓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좇고 싶다. 삶의 태도를 뒤따르고자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 자, 요 부분 중요하죠. 그죠?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했어요. 자, 시름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누구의 시름이겠어요? 바로 화자의 시름입니다. 화자의 시름. 자, 이 장수산이라는 공간은요. 바람도 일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한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고요한 공간 속에서 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바로 나의 내면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내면. 자, 흔들리고 있는 거는 바로 화자의 내면이에요. 내적 고뇌. 그래서 싫음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화자의 내면은 지금 마이너스야. 그지? 화자의 내면은 지금 마이너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막 흔들려. 그런데 자, 화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 견디련다 라고 이야기하죠. 차고 오려니. 홀로 우뚝 선 모양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오 이런 거 뭐 영탄. 그죠? 영탄 사용됐고요. 견디련다 차고 오려니. 바로 이 화자의 이런 내면, 내적 고뇌를 극복하겠다라는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극복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견디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디란다? 겨울 한밤내. 이게 도치되어 있죠. 도치되어 있고 슬픔도 꿈도 없이라는 얘기는 슬픔도 꿈도 없이라는 얘기는 이 슬픔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는 약간 좀 세속적인 거잖아요. 어떤 인간의 감정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없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우절중처럼 모든 것을 달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뭐 초탈하고 달관하고 어떤 인간의 이런 감정 이런 것을 다 초탈하고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오 견디련다라는 극복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시가 사실은 30년대에 나온 시예요. 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정지용의 어떤 시름, 흔들리고 있는 이런 내면 세계, 바로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대 상황이랑도 조금 연결 지어 볼 수 있어요. 이 겨울 한밤이라는 거는 바로 일제 강점기인 시대 상황이랑 연결 지어 보자면 바로 일제 강점기인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시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고요한 그 장수산이라는 산 속에서 나도 우절중과 같은 그런 달관하는 태도, 이런 시름에서, 내적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노래한 게 바로 장수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 그죠? 아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28번 문제가 있잖아요. 이 28번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28번 문제가 오답률이 67%? 지금 예상하기로는 67% 정도 나왔더라고요. 자, 어디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냐면은 요 4번 선지가 오답률이 높았어요. 정답보다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35%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뭐였죠? 바로 화자의 내면이었잖아요. 대비를 했다라는 거. 그지? 이 고요한 산속의 이미지와 이 화자의 내면 흔들리고 있잖아. 그지? 시름. 그러니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여기서 아름드리 큰 솔, 베어짐직도 하이라는 거는 이 장수산에 대한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큰 소나무가 있고요. 베어짐직도 한데 베어지면 쩌르렁 하는 소리가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아주 고요한 공간. 그런데 이 자연물과 뭐 인간을 연결시켜서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자연의 속성? 요런 거는 오답 선지를 만들려고 만든 선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뭐 자연의 모습 이런 게 시의 주제랑도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시 해석하면서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설명들이.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연결된 시를 볼게요. 사실
고재종의 고요를 시청하다라는 시는 낯선 시입니다. 낯선 시. 아마 요 시를 읽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유명한 시 하나랑 조금 낯선 시 하나 요렇게 묶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이 고재종의 고요를 시청하다. 일단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고요한 이미지. 장수산이랑 연결지어서 나올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고요를 시청하다예요. 시청. 자, 선생님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화자는 지금 송순주라는 술 한 잔 딱 하나 이렇게 받아놓고요. 고요한 대상을 지금 시청,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듣고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가 잔뜩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고요한 공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고요한 공간은 바로 공간적 배경은 시골집 마루고요. 그리고 계절감이요.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5월이라고 시어가 나와요. 5월. 그죠? 5월. 그리고 밤이 아니고요. 한낮입니다. 정오라는 시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시를 쭉 읽어 나갔으면은 낯설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예요. 왜냐하면 화자의 어떤 내면 세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 위주의 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벌써 나왔죠? 고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다라고 했어요. 자, 이 고요함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벌써부터 시각적인 심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죠. 시각적인 심상. 색채어가 사용되었다라고도 우리 선지에서 그죠? 색채어를 사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초록색 나뭇잎이 마당에 착, 그지?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이 시도 이미지시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보시는 겁니다. 쓸어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뭉실뭉실 또 수국송이가 잔뜩 피어 있나 봐요. 새암가는 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뭉실뭉실, 뭉실뭉실 이런 거는 이제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수국송이가 부풀고 있는 굉장히 이 첫 번째어는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집니다. 그죠? 시각적인 심상. 자,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도 이렇게 대충 눈치챌 수 있죠. 뭔가 초록초록하고 수국이 피는. 네, 선생님은 사실 한 초여름 6월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시를 읽었는데 밑에 5월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자, 표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날아갈 것 같은 지규죠. 지규법 사용이 됐고요.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동적일 것 같은데 동적인 이미지를 눌러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적입니다,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이 감나무를 누르고 앉아있는 동박새가 딱 한번 울어서 여기서 드러나는 심상은 청각이죠.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고요. 딱 한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장수산에서도요. 이 나무가 벌목을 해서 정정 쩌르렁 하는 소리가 나면은 훨씬 더 이 고요함의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새가 이게 조용하지 않으면 동박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근데 지금 너무 고요하니까 동박새 울음소리가 딱 들렸을 때 오히려 고요함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시끌시끌한 데서 내가 한마디 이렇게 내뱉으면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데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 같은 데서 내가 조금만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고요한 곳에서 동박새가 딱 한 번 우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요의 면적, 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관념의 시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추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갑립들은요,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갑립들은 유정무정, 뭐 정 있는 이야기, 정 없는 이야기, 죄다 토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립들 여기서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화되고 있고요. 사실 이 토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갑립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청각적인 토설하고 있다라는 식구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오히려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 청각적 이미지가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에 담가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것. 지금 화자의 행동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화자가 지금 송순주 한 잔 딱 꺼내놓고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어요. 이런 정오. 바로 시간적 배경 드러나죠? 정오. 굉장히 조용한 그런 공간이고 조용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나게 닦은 마루에 꼿꼿이 앉아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자, 지금 문장, 그죠? 대꾸되고 있죠. 뭐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봐도 되고, 뭐 대꾸, 통사구조 반복. 이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뭐뭐 하던 어머니, 뭐뭐 하던 아버지. 바로 회상하고 있는, 그지? 회상의 대상이고요. 자, 지금 이 대상들을 왜 떠올리고 있는 거겠어요? 바로 이 고요함의 이미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셨나 봐. 그지? 고요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요에 어울리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회상의 대상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로 이런 고요함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 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거죠. 초록, 붉은. 색채 대비가 드러나잖아요. 바로 이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계절이 점점 깊어가는 거죠. 그죠? 막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막 있고요. 담장의 덩굴 장미가 향기도 내뿜는데 이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미가 빨갛게 점점 이 뭐라고 해야 돼? 피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색채 대비는 계절감을 강조하는, 계절감을 부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바로 5월이죠. 5월. 향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후각적인 심상도 드러나고, 그지? 색채 대비는 당연히 시각적인 심상이죠. 그죠? 시각적인 심상,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자,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지금 화자가 술 마시고 있잖아요. 3배올 만치나 무수한 고열을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공간적 배경 나오죠? 화자는 지금 시골집 마루에 딱 앉아있는데 너무 고요해. 그 고요한 거를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3배올 만치나 무수한 고요라고 했어요. 자, 3배올이라는 거는 3배 아시죠? 옷감. 3배에 있는 그 올. 실 한 가닥만큼이나 아주 많은 그런 고요를 둘러치고 앉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고요함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삼배올 많지나 무수한 고요. 그 고요가 있는 공간이 시골집 마루라는 겁니다. 고금, 뭐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음성상징어 사용됐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라는 거는 의성어, 의태어를 얘기합니다.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에 날 비린내가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라고 했어요. 자, 5월. 계절. 그죠? 시간적 배경.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딱 그 늦봄, 초여름. 그때쯤 그 계절에 날 비린내가 나서 점점 막 녹음이 짙어가는 그런 계절의 냄새겠죠?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도 뭐예요? 후각적인 심상,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라고 했어요. 청각적 심상 드러나죠. 그런데 진짜 막 연주 소리가 들렸겠어요? 굉장히 고요한 그런 상태인데, 그죠? 이 은밀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연주를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요. 이 고요한 외부 세계가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고요한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가 이어졌었잖아요. 그죠? 이 고요한 외부 세계가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침잠한다라는 표현 쓰죠. 이 고요한 외부 세계가 나의 내면 세계로 쑥 들어오는 동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요한 시골집 마루 5월 정오의 그 시간대의 고요한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낸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면요. 답만 좀 체크할게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번이죠. 초록. 이 덩굴장미. 붉은색의 이미지였잖아요. 그죠? 이런 색채와 이게 대비를 통해서 계절감을 훨씬 부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설명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두 시를 묶어놓은 이유는 바로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내고 싶어가지고 이 보기 박스에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두 시를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하고요. 또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그쵸. 이미지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사실 고요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잘 드러낸 시를 두 개를 연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고요는요.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답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을 보시면은 나머지는 뭐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을 보시면 5번이 답인데 자,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요 부분은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벌써부터 여기 설명이 틀렸죠. 아직 화자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시름은 심히 흔들리우니라는 이 뒷부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음이란다? 요 부분은 여기 앞부분에 나오죠. 달이 환하게 뜬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 바로 이 고요한 외부 세계. 고요한 외부 세계의 모습을
그냥 나타내는 부분이고 화자의 내면이랑은 아직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부분 설명이 틀렸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라는 거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이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여기서 화자의 내면이 동요하고 있다. 나시에서 나왔어요? 나시에서는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이런 동요, 흔들린다라는 거는 가시에 나왔죠. 가시. 그렇기 때문에 요 설명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시에서는 고재종의 고요를 시청하다라는 시에서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크게 두드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화자의 내면이 지금 뭐 동요가 있다라든지 어떤 내적 고뇌가 있다라든지 이런 설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둘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도 간단히 풀어봤고요. 자, 시에 대한 해석도 해봤습니다. 자, 장수산, 요 정지용 시인의 시들은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되는 시들이니까 장수산과 이제 더불어서 정지용 시인의 시를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유리창이라는 시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